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책 교재가 필요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어제 했던 거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무서는 열어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데이 51-3 언더바 넣고요. 자, 이것 또한 역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이겠죠, 52. 자, 52-1이에요. 잘못 썼습니다. 52-1 자바스크립트 다시 저장할게요. 자, 우리 먼저 자바스크립트 했던 거 한 번씩 정리하면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명령어 체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명령어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제어를 하거나 무언가를 컨트롤할 때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쉽게 그런 것들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이미지가 슬라잉 돼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거를 명령어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다음 이미지를 보이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지 될 거고, 클릭이라고 했을 때 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 이미지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보이도록 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위치라고 하는 포지션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그림이 보이도록 설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와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바스크립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 키워드와 자, 코드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야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저께 배웠던 거,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과 자, 그리고 자, 프로그램 등의 코드를 저장하는 공간. 자, 또한 데이터나 값 등을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저장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당장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코드 또한,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는 또 우리는 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 데이터를 지금 당장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키워드는 h4 정도 써가지고 베리어블의 앞자만 따서 var 한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식별자, 자, 변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서 저장 공간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장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이퀄을 써가지고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형태로 저장 공간을 만들고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되는 값은요,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얘네들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값은 데이터나 값은 자,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형태는 숫자, 문자,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자, 숫자 형태라고 하는 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숫자들 말을 하는 건데, 다만 따옴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숫자인 거고요. 문자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간에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또 문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논리 형태라고 하는 거는 true나 false로 가릴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즉, true, false 이 자체가 논리 형태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코드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나 값을 연산하는 연산자. 자, 이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연산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연산자 종류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일반적인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자, 기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얘네들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나머지 값. 이 다섯 가지를 기본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건요, 논리라고 하는 형태를 가릴 수가 있는 연산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엇무엇보다 크다, 무엇무엇보다 작다부터요. 작다, LT, less than, 그리고 자, 저변은 우변보다 크다, 라는 뜻을 가진 greater than. 자, 그리고 저변과 우변은 같다라고 하는 equal, 저변과 우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not equal.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논리 연산자는 일단은 우리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까는 걔는 건너뛸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대입 연산자. 자, 이거는 좌변에 우변을 대입하는 형태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대입을 할 건지, 무언가 연산을 해서 대입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것 차이예요. 그래서 이퀄 하나만 쓰면은 좌변을 우변에 대입을, 다시, 우변을 좌변에 대입을 하도록 하는 대입 연산자, 그리고, 자, 더하기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더하기 대입 연산자, 빼기를 한 다음에 대입하는 빼기 대입 연산자, 물론 곱하기 대입 연산자, 나누기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활용할 때는 굉장히 그게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는 잠깐 봤던 게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얘는 플러스 플러스 넣으면은 숫자가 계속 일씩 증가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일씩 감소한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거는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가 있어야 하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제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우면서 함수 안에서 연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문서 하나 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하나 여신 다음에 자, 52-2 자, 그리고 펑션 .html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 하나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네, 52-2 언더바 스크립트 .js 제가 수업을 쭉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뭔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 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1등 하는 학생이 있고 꼴등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그냥 수업만 들으면은 그게 그냥 자동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본인이 무언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과외를 하던 학원에서 무언가를 하던 분명히 노력을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거를 다룰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 언어는요, 정말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나는 산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오늘이 이렇게 첫 번째 넘어가야 되는 산인 거예요. 이 함수라고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야 되는 산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if문이 있고요. if문까지는 괜찮은데 걔네들 같이 딸려 나오는 if, else if문이라고 하는 조건식이 그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야 될 산이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업 시간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거는 못 따라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 예제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쭉 한번 해 보면서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반드시 생깁니다. 자, 일단 책을 볼게요. 자, 316페이지 봐보시면은 함수는 코드 집합입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를 언제 사용을 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화면에 알림창을 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봤죠. 그래서 ALERT, alert 이라고 하는 알림창을 이렇게 쓴다. 자, 요거를 써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콘솔 창에 메시지를 띄워주세요. 콘솔 로그 이렇게 썼고 자 근데 즉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뭐라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함수는 코드의 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림창을 띄우기 위해서 그냥 요것만 쓰면은 알림창이 뜨는 게 아니라 알림창이 뜨도록 여기다가 무언가가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얼럿은요,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 만든 개발자가 자, 알림창이 열리도록 자, 무언가 미리 자, 프로그래밍 즉 코드라고 하는 걸 미리 작성을 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럿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를 작성을 하거나 이 안에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작성했을 때 자, 브라우저에서 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미리 무언가를 코드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 근데 제게 단순한 한두 가지 코드만 이용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알림창이 뜨는 거는 아니거든요. 연결을 아직 안 했네요. 자, 스크립트 하나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런 알림창이 뜨는데 이런 알림창을 띄우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자, 미리 무언가를 프로그래밍을 해 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펑션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함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얘는 또 기능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기능, 함수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봐보시면은 F1부터 F12까지 키가 있죠. 자, 그것 또한 역시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1번부터 12개까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픈이 되도록 또는 무언가 기능이 실행이 되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자, 이 책에서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 그리고 아래쪽에는 선언적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는 코드 집합을 나타내는 자료형이래요. 자, 우리 전에 함수형 자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만 보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또 이름을 함수의 이름을 입력해서 만드는 선언적 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는 차이가 매우 커요. 자, 그래서 먼저 익명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자, 펑션 반드시 소문자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름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여러 가지 키워드 또는 식별자 그리고 기타 자, 함수들 또 다른 함수들이 사용이 돼 가지고요. 자, 또 하나의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기능 구현을 해 놓으시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작동을 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얘는 펑션이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 안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비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익명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선언적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얘는 이름이 있는 이름이 있는 함수고요. 자, 선언적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자, 어떤 기능을 나는 이 이름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어떤 기능의 이름을 자, 무엇이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형태로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언적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름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어디다가 쓰냐면요. 자, 함수는 펑션으로 선언을 하고요. 이름이 없는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소괄호랑 중괄호를 이렇게 썼지만 자, 펑션 뒤에다가 한 칸 떼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한글로 함수라고 써져 있는데 자, 우리는 함수 fn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이름이 없는 함수고 아래 거는 fn이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있는 선언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예. 가로 안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는 즉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투입을 해주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공간에다가는 변수라고 하는 게 VAR로 선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언되지 않는 변수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가 실행되기 위한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외부에서 재료라고 하는 거를 받아다가 데이터를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고 안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한번 써보면서 자, 익명함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9-12 한번 봐볼 거예요. 그러면은 익명함수 선언하기라고 해서 자, 두 개의 문장을 포함하는 함수를 생성하고 그거에 대한 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익명함수라고 하는 건요. 자, 선언적 함수는 함수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함수 이름 fn 가로까지 해 주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안에는 아직 어떤 기능도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한다고 해도 뭔가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러면은 선언적 함수는 함수 이름을 부름으로 해가지고 함수를 실행을 하지만 그러면은 익명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이거를 책 316페이지에 기본 예제 9-12번으로 한번 우리가 분류합니다. 자, 익명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변수
자, 함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fx1이라고 해서 얘를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냥 무언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주석을 위에다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fx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성을 했는데,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뭐가 값을 대입을 하거나 저장을 해 놓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비어있는 형태의 저장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나는 이 fx1에다가 무언가를 값을 넣겠다 그러시면은 fx1을 다시 불러다가 대면산자를 통해서 값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숫자 100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마치면, 자, 변수 fx1에는 숫자 100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여기다가 이 변수에다가 다른 값 한번 또 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fx1에다가 이번에 넣을 거는 함수라고 하는 거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우리는 함수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라고 하는 거를 alert, 자, 여기서는 함수 01과 함수 02라고 하는 코드를 두 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이 실행이 되면은 알림창에, 자, 여기 위에 거 이거 제거를 한다면 총 두 번이 뜨게 되겠죠. 함수 01과 함수 02라고요. 그래서 놓고 얘네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안 뜨죠. 자, 지금은 현재 기능이 만들어진 거지 이 기능을 실행하겠다 하는 형태는 아닌 거예요. 자, 아까처럼 선언자 함수 만들어 놓고 기능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수 이름을 불러 주었다시피요. 자, 여기서도 이 기능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동작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요럴 때는 변수라고 하는 fx1을 호출해 주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가로를 넣을까요? 깜짝이야.
자, 실행이 되시나요? 안 되죠. 자, 여러분 잘못 쓰신 게 아니고요. 자, 익명함수하고 선언함수를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익명함수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어디다가 쓰냐면요. 자,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에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함수의 매개의 변수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요, 얘네는 내가 이거를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무언가를 호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함수가 바로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콜백 함수라고 우리는 또 다르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 매개 변수로 함수가 사용이 되었을 시 자,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는 매개 다시요. 콜백 함수가 됩니다. 자,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는 호출하는 과정 없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볼 건데요. 얼럿 하나만 다시 열고요. 자, 여기다가 알림창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띄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재료로 문자라고 하는 걸 포함을 시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만큼을 우리가 요거를 자, 변수가 사용이 되면은 매개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이거는 자, 변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 형태로 쓰인 거죠. 값이 들어가면은 인자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 변수가 들어가면 매개 변수. 이거는 선언되지 않고 사용하는 변수를 매개의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리고 변수에 대입되지 않고 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을 때는요. 자, 인자 또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은 얼럿이라고 하는 함수에 문자라고 하는 문자형 데이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부를 때는 인자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자, 근데 책에서는요,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보기 위해서 자, 얼럿이라고 하는 알림창에 타입 오브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함수 이름인 fx1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는요, 타입 오브의 제로 값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자, 이 상태로 놓고 한번 우리 확인만 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오류가 생긴 거라서요. 일곱 번 줄에 뭔가 오류가 있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함수를 생성해 놓고, 자, 요렇게만 그냥 바깥에서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익명 함수 사용 방법은 항상 변수 안에다가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었는데, 잠깐 다시 실행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